우리나라의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상수지의 핵심 축인 상품 수지는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며 1년 전보다 40%나 급감하는 등 불황형 흑자 패턴을 보여 한국 경제의 경고등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알리고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내년부터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게 됩니다. 점수제로 개편되면 금융소비자 약 240만 명이 연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검찰에 자진 출석해 하루빨리 구속되길 원한다고 말했고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까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 주식 대량 보유 보고제도 이른바 5%룰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인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임 기자, 국민연금 등 이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요. 예, 더불어민주당과 8개 정부 부처가 당정 협의를 열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오늘 논의에서 당정은 주식 대량 보유 보고제도 일명 5% 룰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지분율이 5% 이상이면 5일 내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보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약식보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정은 5% 룰과 관련해 예외 규정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서 지배구조 관련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로선 지배구조 관련 정관 변경을 추진할 때 5% 룰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임 기자,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 겁니까? 기관 투자자와 상장사 두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국민연금처럼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더라도 경영권 행사 목적이 아닌 공적 연기금의 경우 지분 변동 내용을 신속하게 공시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시작하자 대한항공 주가가 급등했고 국민연금은 5% 룰을 지키지 않았다며 단기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배구조와 관련한 공시부담에서 벗어나 지난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상장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돼 의사결정 과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위는 내일부터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 모두 부진하면서 생겨난 이 불황형 흑자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가 좀 나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6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5억 7천만 달러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16억 달러 줄면서 6개월 연속 축소 흐름입니다. 7월 경상수지 흑자가 개선된 건 본원 소득 수지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급여, 배당, 이자 등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본원 소득 수지는 30억 달러로 특히 투자 소득 수지가 역대 최대인 3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자 소득 수입이 19억 달러로 최대치로 늘면서 해외 채권 투자가 급증한 영향도 반영됐습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가 16억 7천만 달러로 줄어든 점도 경상흑자를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일본이 입국자 수가 늘면서 여행 수지는 11개월 연속 개선됐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수출 부진 여파로 상품 수지는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상품 수지는 61억 9천만 달러로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했습니다. 세계 교역량이 줄고 반도체, 석유류 단가 하락과 중국으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수출이 8개월 연속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입 역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줄었지만 소비재 수입이 늘면서 감소폭이 한 달 전보다는 축소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황의 흑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편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 계정에선 7월 중 65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순자산이 증가했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99억 7천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48억 6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 등 전 금융사들은 10개로 나뉘어 있는 신용등급이 아닌 이 1000점 만점인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등급 내 수백만 명에게 비슷한 금리를 매기는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등급 내 상위 점수인 고객들 위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금융사가 1에서 10등급, 신용 등급에 맞춰 대출 여부와 금리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1에서 6등급은 나와야 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이자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등급제는 300만에서 1000만 명이 등급 한 개에 밀집돼 비슷한 금리를 적용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등급에는 703만 명이 몰려 있는데 이 등급 내 신용점수 1등이나 꼴찌나 대출 이자가 비슷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에서 1000점인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고객별 금리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게 되면 현재 등급 내 상위 점수에 있는 고객들 위주로 이자 혜택을 보게 됩니다. 등급으로 하면은 등급 사이에 수 많은 사람이 비슷한 금리를 받는데 점수화되면 이제 좀 더 세분화된다는 거겠죠, 금리 체계가. 몇 점 더 높은 사람은 이제 좀 더 낮은 금리로 하거나. 예를 들어 신용점수 664점으로 7등급 상단에 위치한 은행 고객은 등급제에선 대출을 못 받지만 점수제에선 6등급과 비슷하게 취급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마찬가지로 4등급, 5등급 내 상위 점수에 있는 고객들도 각각 3등급, 4등급이 받는 금리 수준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총 240만 명이 대출이자 약 1%포인트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별도 대응팀을 꾸리고 현재 대형은행 5곳만 시범 적용하고 있는 점수제를 내년까지 보험사와 카드사 등에도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고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국제원자력기구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서한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16일 개최되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압박에 속도를 내는 이유 어떻게 분석됩니까? 우선 우리 안전 문제와 전 세계 환경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공식 발표를 내놨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해진 방침은 없지만 3년 뒤인 2022년이면 저장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발표는 도쿄올림픽 등을 의식해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결국 해양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우리 정부의 압박 효과가 좀 있을까요? 압박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 목적 중에 하나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정부가 또 오늘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러시아의 공동펀드 조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제안한 협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러시아 측에게 대규모 공동투자펀드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한러 공동투자펀드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는 기초 원천 기술로 해외 판로를 확보하고 한국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홍 부총리 제안은 주변국들과 협력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고요. 네, 정부는 오늘 제3회 외국인 투자 정책 협의회를 열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현금 지원을 투자 규모 대비 최대 4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도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국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얼마나 되는 걸로 나타났나요? 네, 공정위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 집단 59곳의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 51곳의 내부 지분율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줄어든 57.5%로 여전히 50%대의 높은 지분율을 유지했습니다. 내부 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전체 자본금에서 동일인, 즉 총수와 친족, 임원, 그리고 계열사 등이 보유한 지분 비율을 뜻하는데요.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9%에 그쳤습니다. 특히 삼성과 SK 등 10대 그룹의 총수 지분율은 0.9%에 불과했습니다. 그룹별로는 SK의 총수 지분율이 0.5%로 가장 낮았고 금호아시아나와 현대중공업도 0.6%에 그쳤습니다. 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 순환출자 또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관심사인데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순환출자 집단은 현대자동차와 태광 그리고 SM 등 3곳으로 조사됐고요. 순환출자 고리수는 지난해에 비해 28개 줄어든 13개로 파악됐습니다. 삼성과 현대중공업, HDC는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한 반면 퇴강은 2개의 고리가 늘었습니다. 사익편취,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모두 219곳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55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43곳이 추가돼 모두 12곳이 줄었습니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17곳으로 가장 많이 보유했고 한국타이어가 14곳, GS가 13곳이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376곳으로 예년과 비슷했는데요. 공정위는 내부 거래가 상당한 상장사가 지분을 소폭 변경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투자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차원에서 한투증권 영등포 PB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명의로 한투증권에 13억 4,600만 원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감정원은 이번 달 이후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오름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교통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평균 8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대로 보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셀프 구속 요청.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어제 저녁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출석 이유는 자신을 구속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이 씨의 요청대로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흔히 볼 수 없는 일이 좀 어제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이선호 씨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일 대마 액상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이선호 씨가 검찰에 나온 건 어제 오후 6시 30분경입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이제 검찰 인천지검에 갔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검찰에게 자신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출석 이유를 이 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그렇군요. 기꺼이 구속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요? 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려야 되는데 이르면 내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씨는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이제 내비쳤습니다. 사실상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셀프 출두의 긴급 체포,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 씨 관련 사건이 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씨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뉘우쳐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과 함께 이 앞으로의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혼자 출두하고 구속까지 요구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내세워서 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이선호 씨 사건을 좀 살펴보면 입국 때부터 이 검찰 출두 전까지 각종 편법, 봐주기 수사 이런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네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이 씨가 지난 1일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와 함께 대마 캔디, 젤리까지 적발되면서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소변 검사로 대마 양성 반응도 확인됐는데 그날 바로 귀가를 했고요. 예. 이틀 후인 3일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그것도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조사 후에 또 역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여기에 이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 2일 발부가 됐는데 이게 곧바로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틀 후인 4일에서야 진행이 됐습니다. 이 검찰은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 범죄 전력 여부와 마약의 종류, 범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보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지난 4월 이 씨와 같은 제명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SK그룹과 현대가의 3세들 같은 경우 경찰 조사 후에 모두 곧바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J그룹 차원에서 이 검찰에 봐주기 수사를 요청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왜 이런 특혜성 조사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 빨간불. KB증권이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의 손실 우려가 불거지자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해외 부동산 펀드에 워낙 많은 투자금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위기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부 손석훈 기자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기자. 네. 우선 이 문제가 된 KB증권 해외 부동산 펀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문제가 된 펀드는 이제 JB호주 NDIS 펀드라는 상품이 되겠는데요. 네. KB증권이 판매하고 운용사인 JB자산운용이 호주 현지 투자 회사인 LBA 캐피털에 대출을 해주면 이 LBA 캐피털이 장애인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3호 투자 신탁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 LBA 캐피털 측이 약속한 대로 장애인 임대 아파트에 투자를 하지 않고요. 일반 토지를 매입하는 데 대출금을 사용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 투자금 3,200억 원 가운데 90%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KB증권 측은 밝히고 있긴 한데 나머지 투자금은 현재 손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KB증권 측은 이 추가 실사를 통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전 실사 과정이라든지 또 현지 관리가 허술했던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이번 사태가 이 해외 부동산 펀드 전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바로 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전 KB증권 사례 이전에도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 역시 약속한 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죠. 예. 최근 수년간 해외 부동산 펀드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안전하면서도 쏠쏠한 수익을 올리는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금이 올해 5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사례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일부 사례를 갖고 불안감이 좀 조성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진짜 해외 부동산 펀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네. 전문가들의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복수를 한번 들어보면요. 최근 발생했던 안 좋은 사례들을 갖고 전체를 위기로 보는 것은 좀 침소봉대를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해외 부동산 펀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조 원이 넘게 투자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사실 절반 이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에 투자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밀하게 위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해외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평가가 되겠는데요. 투자 가치가 고평가됐거나 아니면 시장이 정점을 찍고 꺾인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금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이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펀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됐고요. 이 때문에 운용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험이 부족한 운용사들이 상당수 시장에 진입해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사 이면에 숨어있는 팩트와 취재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알아보니 오늘은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첫 소식은 지방자치단체 시금고 쟁탈전 소식을 좀 갖고 왔는데, 은행들 사이에서 시금고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요즘 치열한가 봐요? 맞습니다. 지자체 예금 규모가 보통 조 단위이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예금을 한꺼번에 유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무원들을 고객으로 유치를 하면서 대출 영업 등에서 확실한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방금고는 VVIP 고객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 그런데 최근에 시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한 곳이 좀 있나요? 네, 현재 울산광역시가 새로운 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반기에는 대구 그리고 경북 등도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름 수주 경쟁이 금융권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출연금입니다. 은행들이 금고를 운영하게 되면 기부금을 내서 지자체 운영에 협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출혈 경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좀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당연히 좀 들여다보겠죠? 네, 금융당국의 당부와 경고, 현재는 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은행법 때문인데요. 법에서는 이 출연금에 대한 제재를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법을 바꾸지 않고는 은행들의 뜨거운 지방금고 쟁탈전은 현재로서는 멈추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이번엔 대량 손실 또 불안전 판매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에 대해 소식을 갖고 왔다고요? 네, 이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이지만 은행들이 좀 무리하게 판매를 강행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은 일찌감치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예 상품 판매를 하지 않아서 위기에 빠지지 않았고요. 여기에는 바로 상품위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 금융권마다 좀 희비가 엇갈렸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상품위원회가 뭐길래 희비가 엇갈렸습니까? 네, 은행들은 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상품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상품이 위험하지 않은지 그리고 판매가 적정한지 이를 살펴보게 됩니다. 신한은행과 IBK 기업은행은 이 위원회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리연동 DLF 그리고 DLS 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또 중단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는 우리은행 그리고 KB 하나은행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품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보고 있고요. 현재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 은행은 상품위원회를 초반에만 열었고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열었거나 그리고 아예 열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도 좀 짚어보죠. 문재인 펀드 2탄이 나온다고 하던데 문재인 펀드라고 하면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직접 가입한 그 필승 코리아 펀드 뭐 이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필승 코리아 펀드는 애국 펀드로 문재인 대통령이 5천만 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예. 펀드 출시된 지는 보름이 지났는데 벌써 400억 원을 돌파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이 커지자 일부 금융사들도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키우고 지탱해온 건 그동안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실제 수출을 늘려 성장을 거듭한 중국조차도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7% 정도인데 우리는 현재 그 2배 수준에 달합니다. 하지만 요즘 수출이 여건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원인을 따지자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미국과 중국, 이 두 경제 대국의 갈등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출은 미국 또는 중국 경제와 많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생태계 특성상 외부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정부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한 듭니다. 관련해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 교수님, 경상수지 이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중요성이 좀 클 텐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경상수지라는 거는 이제 대외적 경상거래에 의한 수익과 지출의 차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은 크게 이제 상품 수지,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지, 그다음에 본원 소득 수지, 그다음에 이제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상품 수지는 이제 수출과 수입의 어떤 차액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서비스 수지는 이제 가공 서비스, 뭐 운송, 여행,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입과 지출의 차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본원 소득 수지의 가장 큰 내용은 이제 급료, 임금, 그다음에 이제 투자 소득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전 소득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간에서 이제 그 원조금, 그다음에 이제 친인척과도 송금 거래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품 수지 비중이 크죠. 수출입 관련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비중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그 경상수지가 결정이 되고 요번에 이제 그 7월에 그 경상수지가 69억 5천만 불 전년 때 비해서 소폭 상승을 했는데 사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80억 5천만 불 대비해서 약 한 19%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서 사실 주요 요인은 이제 수출 감소로 인한 상품 수지 감소 분이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수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 주요 요소들 그리고 상품 수지가 특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지금 서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신 교수님, 사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이 경제 체계를 갖추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보이게 된 것,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출의 역할이 그동안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이 없으면 한 달을 버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필요한 우리가 원유라든지 필요한 원자재를 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러가 필요한데 그 달러를 벌어들이는 원동력이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출이 지난 30년 동안을 우리를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 50년, 100년도 한국은 수출이 끌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수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상수지에 얽힌 아픈 기억도 우리 경제사에는 있는데요. 신 교수님, 네. 과거 얘기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이었죠? 네, 230억이었습니다. 네. 그 230억이 96년에 났습니다. 네. 96년에 230억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고 반대로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네. 230억의 적자가 났어요. 그 230억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위조지폐를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전부 빌린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230억 달러의 대외 빚이 커져버렸어요. 예. 이걸 못 갚게 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도가 난 것이.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 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실탄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것이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상수지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 한 80억, 90억 연간으로 한 1,000억 나왔는데 이게 지금 60억, 70억대로 줄어들어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머지않아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이 경상수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쉽게 이해해 보면 작년과 비교해 파이가 좀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한 그 우려를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경제는 수출이 중요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는 필수다. 방금 이 신 교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서 교수님, 그만큼 경상수지 이 적자 부분, 그것도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결과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 경상수지 적자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9% 정도 감소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수출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 것 같고요. 뭐 주요한 요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여파가 계속 심화되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7월보다는 8월이 더 나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사실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감소세가 8월 중에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8월 달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3.6%나 이제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부터는 9개월 연속 이제 감소세고요.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하반기에 경상수지가 악화될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력 산업으로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수출 감소가 한 30%, 예. 석유 제품 곧 한 마이너스 14% 정도, 석유화학 한 마이너스 19% 이렇게 이제 결국 주력 그 산업 부품의 제품에 대한 그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중국이 21.3% 정도가 수출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그 대중 수출 의존도가 한 27% 정도 되는데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꼭 이 경제가 위기다, 침체다 이런 경고성 시그널이 나오면 가장 민감하게 여겨졌던 게 지금 두 분과 얘기 나누고 있는 이 경상수지입니다. 그럼 신 교수님, 1997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이 경상수지 흐름 어땠다고 좀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가 IMF한테 굴력적으로 돈을 받은 금액이 150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96년도 한 해 동안 난 경상수지 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억이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이제 그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경상수지가 좀 흑자가 계속 유지돼 줘야 돼요. 작년만 해도 연간으로 흑자가 한 1,000억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금년에는 한 800억, 700억으로 줄 것 같고 내년에는 어쩌면 300억, 400억대로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한 연간 한 6, 700억 정도는 꾸준히 놔주면 우리가 매년 60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국력이 커진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수출이 떨어지고 그래서 상품 수지 흑자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한테는 계속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같은 질문을 서 교수님께도 좀 추가로 여쭙고 싶은데 당시 좀 기억나시는 부분을 좀 여쭈려고요. 97년 당시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상수지 흐름 얼마나 좀 나빴습니까?
뭐 IMF 외환위기 때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수출이 상당히 이제 부진하고 상당히 외화를 획득하는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치솟고 그런 대외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내 문제로 뭐 상당히 안 좋았지만 대외 여건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슷한 구조일 수도 있어요.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여건이 좀 나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 요건이 상당히 이제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어떤 그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서 이제 계속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은 좀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7월 달에 나온 경상수지 그 데이터만 보더라도 어떤 그 부정적인 시그널이 점차 보이고 있고 8월, 9월 하반기 가면은 이 그 수출 감소폭이 더 나빠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쯤에서 최근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자료가 나왔죠. 7월 경상수지가 69억 5천만 달러, 작년 10월 이후 최대 흑자폭을 나타냈다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서 교수님, 사실 상반기 경상수지만 보면 최소 흑자를 기록하면서 7년 만에 또 가장 부진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7월엔 형편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언론에서도 많이 흑자라고 나온 데도 있고 뭐 적자라도 나온 데도 있고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월별 경상수지 그 발표한 자료를 잘 봤는데 7월에 사실 그 상품 수지 관점에서 보면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월 대비 그 62억 7억 불, 그다음에 이제 그 7월에 기록한 게 62억 불 정도 되는데 지금 하는 자료를 보고 계시죠? 하는 자료에 의하면 그게 6월 달에 62억 불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63억 불 정도 된 게 62억 불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좀 감소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 대비 그렇고요.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요번 7월에 보면 한 483억 불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를 보면은 한 10.9% 정도 감소한 수치예요. 줄었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전기 대비로 봤을 때 상품 수지도 소폭 적자긴 하지만 적자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품 수지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건데 다만 이제 그 서비스 수지하고 본원 소득 수지에서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죠. 근데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그 입국자 수가 한 15.4%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지 개선에 좀 기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최근에 낮기 때문에 운송비들이 이제 낮아지면서 서비스 수지가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 주목해 볼 게 이제 여기 보시면 본원 소득 수지 중에서 상당히 그 45% 정도 개선된 부분이 있거든요. 요건 뭐냐면 내국인이 해외 증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소득이 좀 늘어난 거죠. 배당 소득이나 이런 것도 늘어난 건데 전월 한 86억 불 대비 한 100억 불 정도 이 그 해외 증권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소득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요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호조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이제 그 투자를 통한 소득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투자 소득이 늘어난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얘기를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신 교수님, 상품 수지가 악화됐다는 건 결국 수출 상황이 현재 녹록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작년 1월, 7월 동안의 상품 수지 흑자가 얼마였냐 하면 630억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금년 1월, 7월 7개월 동안의 흑자는 400억이에요. 그러니까 600억 넘어가던 것이 400억이니까 3분의 1 토막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이 되면 한 200억 달러, 내년 되면 마이너스로 갈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아까도 그랬지만 경제를 끌고 가는 게 수출이고 그 수출이 잘 되어야만 상품이 흑자가 되고 상품이 흑자가 되어야 경상수지 흑자가 되는데 이게 지금 수출서부터 삐걱거리니까 상품 수지 흔들거리고 그러면 경상수지 흔들거리고 그러면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늦기 전에 이 수출이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정부가 수출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구미, 창원, 거제 그죠? 그다음에 광주, 여수, 군산 이게 대한민국의 수출 기지거든요. 이 기지에서 수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수출 단지들을 살리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등한시해 오니까 지금 수출이 계속 부진한 것을 우리가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사실 수출 경기가 좋아야 수출의 좋은 흐름이 내수에도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서 교수님, 예. 내수 시장의 사정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는 부분이 좀 여기에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내수 진작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 수치로만 보더라도 내수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상당히 위축돼 있고 투자도 이제 감소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 소비가 한 2.2% 정도 늘어난 데 비해서 민간 소비는 한 0.7% 정도밖에 안 늘어나서 상당히 둔화세가 있고요. 가장 또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민간 투자인데 설비 투자가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GDP 대비 민간 투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민간 투자 성장 기여도가 오히려 마이너스 2.2%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수출이 늘어나야 설비 투자가 확산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설비 투자가 늘어날 요인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수 시장 부진을 가져오는 요인인 것 같고요. 상반기만 보더라도 사실은 정부 투자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유지가 됐는데 하반기가 됐을 때 정부 투자가 이제 견인이 안 됐을 경우에 민간 소비나 민간 투자가 이제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가 또 성장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좀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그 정부 예산 집행도가 상반기에 65% 정도가 이미 예산이 소진이 됐고 하반기에 나머지 한 35% 남았는데 뭐 추가 경정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반기만큼 이제 집행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가 더 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앞으로겠죠.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이런 가운데 일본도 우리와 협조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이 어려운데 온통 풀기 힘든 매듭들만 가득하다는 느낌마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이번엔 우리의 이 수출 환경 그리고 이에 엮여 있는 이 미국 또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좀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일 관계도 지금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정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지금 구미, 울산, 창원 이쪽을 가보면요. 공장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비를 조금 이렇게 좀 바꾸어주고 수출 기업들한테 희망을 가지고 정부가 확실하게 밀어준다. 이런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작업을 정부가 하면 우리 수출 기업들도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좀 했으면 한다. 대외의 불안 요인과는 별개로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최근 이 미중이 추가 관세 부과로 난타전을 지금 벌이고 있죠. 한국의 대미 또 대중 수출이 약 52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 이건 우리나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서로 뭐 양국이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그 제품에 대해서 1,120억 불에 대해서 15% 관세 부과하고 있고요. 또 9월 1일자로 이제 미국산 수입품 5,078개 품목에 대해서 한 750억 불 중에서 한 5% 이상 관세를 중국은 또 보복 차원에서 부과하고 있는 게 또 15일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보복 관세 측면에서 이제 계속 맞불 작전이 계속 나온다 하면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부담되는 거죠. 특히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 입장에서 상당히 부진이 되는데 키예프에서 이제 오늘 그 관련된 보고서를 저도 좀 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서 52억 불 정도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미국과 관련된 수출 감소분이 한 9억 불, 중국 관련된 게 한 43억 불 정도로 이렇게 보고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흥미있는 걸 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9억 불 중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각각 1억 불, 8억 불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 효과, 간접 효과가 뭐냐면은 직접 효과 같은 경우는 그 미중 관세 인상이 되면은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수출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산 규모가 감소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거다. 결국 이제 실제적으로 생산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이제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간접 효과는 이제 관세 인상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 그 완제품에 대한 그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내수 그 미국 중국의 내수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수출이 부진해질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효과보다는 간접 효과가 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중간재 수출로 인해서 직접 효과가 한 26억 불 정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간접 효과는 한 17억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한번 오늘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에 수출하는 그 주요 품목이 IC 반도체는 이제 집적 회로 반도체, 그다음에 평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중간 원료 이런 게 맞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승용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무선 전화기가 수출 주력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수출 부진하는 품목이 반도체, 석유화학 쪽이에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에 수출하는 대부분 주력 품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국의 대수출 그 수출이 한 21% 정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런 주력 상품의 수출이 부진해지면 우리나라 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생산이 감소하면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도 좀 타격을 입는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신 교수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 우리가 이 중국에 파는 물품의 대부분이 지금 중간재잖아요. 관련 업종 타격 배제할 수 없는 거겠죠? 이제 여태껏은 우리가 그 중국이 못 만드는 중간재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수출했단 말이죠. 근데 지난 한 10년 사이에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산 중간재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가 한국산을 대체하겠다. 이게 제조업 2050의 핵심이거든.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의 중간재 팔아먹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 제품을 우리가 사야만 하는 상황이 곧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중국 때문에 참 말등에 올라타서 재미를 봤는데 이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실체 때문에 우리 경제가 수출도 못하는 게 아니라 중국 물건을 사서 쓰지 않으면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경제는 진짜 이 중국이라고 한 거대한 용에게 정말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당수 소비재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지금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경제 대국의 다툼이 우리 수출길만 깜깜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장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부에선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1% 하락하면 우리나라가 0.5% 떨어진다 이런 분석을 하던데 서 교수님, 즉 미중 이 무역 갈등이 성장률마저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란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수출 얘기를 또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사실은 그 중국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의 그 어떤 규제, 무역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위안화가 상당히 이제 같이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쉽게 해서 위안화가 같이 절하된다는 거는 뭐냐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럼 사실은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 국가 입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환율 동조화의 원인이라고 무역수지 관점에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 제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물량이 많이 늘 거라 생각을 하지만 수출 물량이 지금 글로벌 무역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물량도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가격도 떨어지고 수출 물량도 줄고 그러면 사실은 중국의 어떤 이런 그 수출 관련된 부분이 또 사실 경제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줘서 상대적인 이제 어떤 그 수출이 차지하는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봤을 때 성장률 둔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대외 여건 탓에 최근에 수출 시장 다변화 또 신남방 정책 가속화 이런 필요성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현재 이 상황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중국의 말등에 타서 재미를 봤는데 이제 중국이 경쟁자로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좁혀진다고 보면 이게 신남방이 됐든 신북방이 됐든 새로운 시장을 저는 이게 추격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맞는데 그런 어떤 그 신남방 북방도 중요하지만 전공법을 써야죠. 우리가 일본 시장의 기술력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우리의 품질과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싸구려만 우리가 팔아먹을 것이 아니고 진짜 일본이나 독일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도 하시면서 아주 우리가 지금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중국, 일본, 유럽, 미국을 전공으로 하는 그런 어떤 기술력의 업그레이드
저는 그 정책이 굉장히 동시에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존의 그 중간재 다른 그 장소를 찾을 게 아니라 품질과 기술력 병행해서 다른 곳을 함께 찾아야 된다는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이 안일한 인식에 대응을 소홀히 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정부 전략이나 대책 지금 방향은 역시 맞다고 보시는 거죠? 예, 방향은 맞고 정부가 또 그 기민하게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정책을 일단 뭐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뭐 적절한 것 같은데 정부가 내년에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측면에서 이제 중국으로 집중돼 있는 수출 그 우리 구조를 좀 더 다원화한다는 측면에서 고위험 수출 시장에 대해서 한 4조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무역금융 지원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적합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수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그 내수 시장을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서민형 그 안심전환 대출을 이제 공급을 통해 가지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 시장 또 지원하는 것도 좀 눈에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햇살론 17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17.9% 700만 원 한도의 단일 금리 대출을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예상외로 이제 상당히 그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17.9%면 사실은 최저금리 수준 24% 비해서는 상당히 낮지만 서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쪽에 어떤 신용 보강을 통해서 이 17.9%라고 하는 그 서민금융을 좀 금리를 낮추게 되면 좀 더 이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수출 부진을 위한 타겟책과 더불어 추가적인 뭐 금융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